하지만 레지던트 생활 속에서 다른 무언가가 서서히 내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두부 외상 환자들을 끊임없이 접하다 보니 생사의 순간에 뿜어져 나오는 끈이란 빛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 순간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태양을 직접 응시하며 전문학을 배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 나는 결정적 순간에 환자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저 그 순간에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많은 고통을 목격했고 더 나쁘게도 그런 고통에 익숙해졌다. 피 속에서 익사할 듯 허우적거리면서도 그런 생활에 적응하고 그 와중에 떠다니는 법, 수영하는 법을 배우며 심지어는 같은 파도에 휘말리고 같은 뗏목에 매달린 간호사들이나 의사들과 유대관계를 맺으며 삶을 즐기기까지 한다. 동료 레지던트인 제프와 나는 외상팀에서 함께 일했다. 다발성 두부 외상 때문에 나는 그가 나를 외상외과 집중치료실로 부를 때면 우리는 늘 죽이 잘 맞았다. 그는 환자의 복부 상태를 검토한 뒤 내게 환자인지 기능 예후를 물어보곤 했다. 한 번은 내가 이렇게 답했다. 이 환자는 상원 의원이 될 수 있겠어. 하지만 작은 주에서 제프는 내 말을 듣고 웃었다. 이때부터 주의 인구수는 두부 외상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우리만의 지표가 되었다. 와이오밍이야? 캘리포니아야? 제프는 치료 계획의 수위를 결정해야 할 때면 내게 물었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말했다. 제프, 혈압이 불안정한 건 알지만 환자를 수술실로 데려가야겠어. 그렇지 않으면 이 환자는 워싱턴에서 아이다호로 가게 될 거야. 인정시킬 수 있겠어? 어느 날 구내 식당에서 평소처럼 다이어트 콜라와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로 점심을 때우고 있었는데 심각한 외상 환자가 곧 들어올 거라는 메시지가 호출기에 떴다. 외상외과 집중치료실로 달려가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컴퓨터 뒤에 숨기고 있는데 응급구조사들이 밖에 달린 침대를 밀고 들어와서 세부 사항을 알려주었다. 22세 남자, 오토바이 사고, 시속 60km, 뇌수가 코로 나올 수도 있어요. 나는 곧장 치료를 시작해 합관 도구들을 담긴 트레이를 요청하며 환자의 다른 생체 기능을 검토했다. 삽관이 안전하게 끝나자 환자의 여러 부상을 살폈다. 멍든 얼굴, 도로에 구르면서 입은 찰과상, 확대된 동공, 우리는 뇌가 더 부풀어 오르는 걸 막기 위해 마니토를 가득 주입한 뒤 얼른 스캐너로 정밀 검사를 해보았다. 그 결과 두개골은 부서졌고 넓은 부위에 심한 출혈이 있었다. 너는 머릿속으로 이미 두피절개를 계획하면서 어떻게 두개골에 구멍을 뚫고 피를 뽑아낼지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환자의 혈압이 갑자기 곤두박질 쳤고 우리는 황급히 환자의 외상외과 집중치료실로 옮겼다. 막 외상팀에 다른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환자의 심장이 멈추었다. 환자 주변에서 팀원들이 정신없게 움직였다. 허벅지에 넓적다리 동맥을 카테터가 들어가 관들이 흉부 깊숙이 삽입되고 정맥으로 약물을 주입되었다. 그러는 내내 우리는 혈압이 계속 순환되게 하려고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다. 그리고 30분 뒤 우리는 그가 숨을 거둘 수 있도록 치료를 멈췄다. 이 정도의 두부 외상이라면 죽는 편이 낫다는 생각에 다들 조용히 동의했다. 가족이 숨을 거둔 환자를 보러 들어올 때 나는 외상외과 집중치료실에서 빠져나왔다. 그때 문득 기억이 났다. 내 다이어트 콜라, 내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그리고 외상외과 집중치료실을 찐 듯한 열기. 응급실에서 나를 대신해줄 레지던트가 있었기에 나는 내가 구할 수 없었던 환자 대신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구하러 외상외과 집중치료실로 유령처럼 슬그머니 다시 들어갔다. 냉동실에 30분 정도 넣어두니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는 원래대로 돌아왔다. 가족이 사망한 환자에게 작별 인사를 건넬 때 나는 이에 낀 초콜릿칩을 떼어내며 굉장히 맛있다고 생각했다. 의사로 지낸 짧은 시간 동안 도덕적으로 나아지기는커녕 퇴보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뒤 나는 외과 대학원 동창인 로리가 교통사고를 당해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심정지를 일으켰다가 회생했으나 다음날 사망했다. 나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지 않았다. 누군가가 교통사고로 죽었구나 하고 넘겨버리던 시절은 아주 오래전에 지나가 버렸다. 레지던트인 내게 그런 소식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모든 음울한 이미지들을 연상시켰다. 들것에 실려 이동하는 모습, 치료실 바닥에 흐르는 피, 목에 밀어넣는 관, 주먹으로 가슴에 치는 장면. 내 두 손이 보인다. 내 손은 로리의 머리카락을 밀고 있었다. 베스가 그녀의 두피를 절개하고 노련한 드릴 소리와 함께 뼈가 타는 냄새가 난다. 뼈가루가 수술대 위에 흩날리고 내가 그녀의 두개골을 열어줬지. 그때 우지끈 소리가 났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반쯤 면도되어 있었고 두부는 흉하게 변형되어 있었다. 로리는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친구와 가족에게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다. 가슴에는 관이 꽂혀 있고 다리는 견인 치료를 받고 나는 세부적인 내용을 묻지 않았다. 이미 지나치게 많이 알고 있었기에. 그 순간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던 예전의 기억들이 몰려왔다. 걱정하는 환자에게 태원을 밀어붙였던 일, 다급한 일들 때문에 환자의 고통을 외면했던 일, 내가 진찰하고 기록하고 몇 가지 진단으로 깔끔하게 분류해버린 환자들의 고통,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한 고통의 의미들이 전부 부메랑이 되어 내게로 돌아왔다. 복수심에 불타고 분노하고 냉혹한 모습으로 난 톨스토이가 묘사한 정형화된 이미지의 의사, 무의미한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기계적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로 변해가고 있는 게 아닐까 두려웠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인간적인 의미를 완전히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두려웠다. 의사들은 한 명씩 그녀를 찾아와 진찰하면서 주로 프랑스어, 독일어, 라틴어로 말하고 서로를 비난하며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질병에 쓰는 온갖 약들을 처방했다. 하지만 나타샤가 알고 있는 병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단순한 생각을 그 누구도 하지 못했다. 한 어머니는 내암 진단을 받고 내게 찾아왔다. 그녀는 혼란과 두려움, 불안감에 짓눌려 있었다. 당시 나는 아주 피곤했고 멍한 상태였다. 그녀의 질문에 서둘러 대답하고 수술이 잘 될 거라고 장담하면서 그녀에게 일일이 대답해줄 시간이 없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하지만 나는 왜 좀 더 시간을 내지 않았을까? 어느 퇴역 군인은 몇 주 동안 공격적인 태도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의 조언과 위로를 거부했다. 그 결과 우리가 경고했던 것처럼 그의 등에는 상처가 더 나빠졌다. 나는 그를 수술실로 불러 버려둔 상태로 꿰맸을 때 그는 고통에 못 이겨 비명을 질렀다. 나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업자득이란 없다. 나는 윌리엄스와 리처드 셀저가 이보다 더 나쁜 일을 했다고 고백했던 것을 떠올리며 조금이나마 위로받았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다짐했다. 비극과 실패를 겪으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간이 관계를 말고 의사와 환자 간의 아주 중요한 관계가 나를 잇고 있는 건 아닐까 두려웠다. 기술적인 탁월함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레지던트로서 내가 꿈꾸던 가장 높은 이상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나 가족이 죽음이나 질병을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었다. 환자가 치명적인 교부출혈로 병원에 들어올 때 신경외과에 나누는 첫 대화는 환자의 가족이 죽음을 기억하는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환자를 평화롭게 보내줄 수 있고 아니면 결코 아물지 않는 희환으로 남을 수 있다.
메스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면 외과의가 선택할 수 있는 도구는 따뜻한 말뿐이었다.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한 독특한 고통은 때로 환자보다 가족에게 더 큰 아픔을 준다. 그래서 나는 그 의미를 완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건 의사뿐만이 아니다. 뇌를 다쳐 머리를 깎고 누워있는 사랑하는 이의 주변에 모인 가족들 역시 그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과거를 본다. 그동안 쌓은 추억, 새삼 느껴지는 사랑의 감정, 이 모든 것을 그들 앞에 놓인 몸이 대변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앞으로 들이닥칠 미래를 본다. 외과 수술로 목에 뚫는 구멍을 통해 연결된 호흡 보조기 복부에는 구멍으로 한 방울씩 톡톡 떨어지는 투명한 액체, 장기간 지속되는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과 불완전한 회복, 때로는 환자가 사람들이 기억하는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순간 나는 대부분의 경우 죽음에 맞서 싸우는 전사가 아닌 죽음의 존명사 역할을 했다. 가족들에게 그들이 기억하는 사람은 이미 과거의 사람이고 환자가 어떤 미래를 원할 것인지 알아내기 위해 그들이 가진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했다. 편안한 죽음을 원할까? 아니면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액체가 들어가고 나오는 여러 주머니들과 끈에 매달고 연명하는 삶을 원할까? 젊은 시절 신앙심이 좀 더 깊었다면 나는 목사가 되었을 것이다. 내가 추구했던 건 목사의 역할이었으니까. 이렇게 관점을 바꾸고 나니 환자가 수술을 의사에게 위임하는 서류를 서명하는 사전통에 신약 광고를 덧붙이는 해설처럼 모든 염에 최대한 빠르게 줄줄 읊어주는 적 행동이 아니라 고통받는 동포와 굳은 약속을 맺는 기회가 되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입니다. 여기서 헤쳐나갈 길이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당신을 회복의 길로 인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쯤 나는 더 유능하고 노련한 레지던트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조금은 숨을 돌릴 여유가 생겼고 이제는 필사적으로 매달리지 않아도 됐다. 그리고 내가 맡은 환자의 안녕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많이 떠올렸다. 외과 대학생 시절 루시와 나는 킹맨에서 아버지의 병원 회진을 함께하며 아버지가 환자들을 편안하고 부담 없이 대하는 모습을 보았다. 심장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던 한 부인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배고프세요? 드시고 싶은 건 있어요? 뭐라도 먹고 싶어요. 배가 등에 붙겠어요. 자, 그럼 랍스타와 스테이크는 어떠신가요? 아버지는 간호사실에 전화를 걸었다. 환자분께서 랍스타와 스테이크를 드시고 싶다는군요. 지금 당장이요. 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다시 부인을 바라보고 미소를 띠며 말했다. 곧 올 겁니다. 하지만 음식이 칠면조 샌드위치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건 미리 알아주세요. 환자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며 신뢰감을 심어주는 모습은 내게 큰 영감을 주었다. 35살의 한 여자 환자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중환자실 침대에 앉아 있었다. 나는 여동생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 쇼핑을 하던 중에 발작으로 쓰러졌다. 검사 결과 내게 생긴 양성 종양이 우측 전두엽을 짓누르고 있었다. 수술 위험도를 생각하면 종양의 종류도 위치도 최상의 상태였다. 수술을 하면 거의 완벽하게 종양을 제거할 수 있고 발작도 깨끗이 치료할 수 있을 것이었다. 수술을 받지 않고 독한 항발작제를 평생 복용하며 사는 방법도 있었다. 그녀는 무엇보다도 내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걱정스러운 모양이었다. 그녀는 낯선 장소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왁자지껄한 친숙한 쇼핑센터에 있다가 갑자기
중환자실에서 소독제 냄새를 맡으며 생경한 삐 소리를 듣고 있으니 충분히 그럴 만도 했다. 만약 내가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예상되는 합병증을 무심하게 떠들어댄다면 그녀는 수술을 거절할 것이 뻔했다. 물론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 차트에 환자가 수술을 거부했다고 기록하고 내 일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며 다음 일로 넘어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허락을 받아 그녀의 가족을 한데 불러모으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차분하게 얘기를 나눴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던 그녀는 힘겹겠지만 납득할 만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 보았다. 그녀는 수술을 선택했고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녀는 이틀 뒤에 퇴원했으며 다시 발작을 일으키지 않았다. 큰 병은 환자는 물론이고 가족 전체의 삶을 바꾸어 놓는다. 하지만 내 질환은 거기에 난해하고 신기한 분위기가 더해진다. 아들의 죽음만으로도 부모의 정돈된 세계는 뒤집혀버린다. 하지만 환자의 뇌는 죽었고 몸은 따뜻하고 심장도 여전히 뛰고 있다니 이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까? 재앙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부서지는 별의 의미를 의미하는데 신경외과의 진단을 들었을 때 환자의 눈빛이 바로 그렸다. 때로는 그 소식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뇌파가 일시 중단되며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상을 시민성 증후군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경험하기도 하는 졸도의 심각한 형태이다. 내 어머니도 그런 일을 겪었다. 1960년대 인도의 시골에서 여자가 대학 교육을 받기는 무척 힘든 일이지만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 주었고 그 덕분에 어머니는 대학을 진학했다. 그랬던 할아버지가 오랜 투병 생활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시민성 발작을 일으켰다. 그 발작은 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 장례식에 참석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내 환자 중 한 사람은 뇌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졌다. 나는 실험, 뇌촬영, 뇌전도 검사 등 조치를 취하며 기절의 원인을 찾아냈지만 헛된 일이었다. 결국 가장 단순한 시험이 가장 확실했다. 나는 환자의 팔을 얼굴 위로 들었다 올렸다가 손을 놓았다. 시민성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는 자기 자신을 때리는 일을 피하려는 의지 정도는 가지고 있었다. 시민성 혼수 상태인 경우 치료법은 환자가 알아듣고 깨어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안심시켜주는 말을 해주는 것이다. 뇌암에는 두 종류가 있고 하나는 뇌에서 생겨나는 원바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몸의 다른 부분, 흔히 폐에서 옮겨오는 전이암이다. 외과 수술로 뇌암을 치료할 수는 없지만 환자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다. 뇌암 환자의 대다수는 1년에서 2년 사이에 사망한다. 옅은 녹색 눈을 가진 50대 후반의 이 부인은 나를 만나 이틀 전 160km 정도 떨어진 그녀의 집 근처 병원에 1차 진료를 받은 후 우리 병원으로 옮겼다. 격자무늬 셔츠 자락을 빳빳한 청바지 안에 밀어넣은 그녀의 남편은 손가락에 낀 결혼반지를 초조하게 반짝거리며 침대 옆에 서 있었다. 나는 내 소개를 하고 나서 의자에 앉았고 부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지난 며칠 동안 그녀는 오른손이 저렸는데 점점 손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되어 급기야 블라우스의 단추도 못 잠그는 지경에 이르렀다. 뇌졸중이 염려된 그녀의 지역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그곳에서 MRI 촬영한 뒤 이곳으로 보내졌다. MRI 결과는 들으셨습니까? 내가 물었다. 아니요, 전하기 어려운 소식일 때 흔히 그렇듯 그들이 또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게 누구 소관인지
두고 종양학 전문의들은 서로 옥신각신하는 일은 빈번하다. 나도 똑같은 짓을 몇 번이나 했던가. 어쨌든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가 많겠군요. 괜찮으시다면 부인께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제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모든 걸 확실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어요. 뇌졸중인데 그게 아닌가 봐요. 네, 뇌졸중이 아닙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가 지난주까지 살아왔던 삶과 앞으로 살게 될 삶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을 것이었다. 이 부분은 내암이라는 말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하긴 누군들 그럴까. 나는 그래서 일단 몇 걸음 뒤로 물러나기로 했다. MRI 촬영 결과를 보면 부인의 뇌 덩어리 하나가 보입니다. 그게 증상을 유발하고 있어요. 침묵이 흘렀다. MRI 결과를 보여드릴까요? 네. 나는 침대 옆 컴퓨터에 MRI 사진을 띄웠다. 그리고 환자가 사진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녀의 코, 눈, 귀 위치를 가리켰다. 그런 뒤 사진을 조금 위로 올려 종양을 보여주었다. 검게 괴사한 것처럼 보이는 중심부를 울퉁불퉁한 흰색이 둘러싸고 있었다. 저게 뭔가요? 부인이 물었다. 뭐든 될 수 있습니다. 감염일 수도 있겠죠. 수술이 끝나야 알 수 있습니다. 난 질문을 피하려는 평소의 성향을 아직 못 버리고 있었다. 환자 부부의 명백한 우려를 확신해주지 않고 그들이 머릿속에 떠다니게 내버려 두었다. 수술이 끝나기 전까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뇌종양과 굉장히 흡사해 보입니다. 암인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술로 저 부위를 제거한 뒤 병리학 전문의들이 검토하기 전까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추측해 본다면 그렇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군요. 촬영 결과를 보면 교모세포종이 틀림없었다. 공격적인 최악의 뇌암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리 부인과 그 남편의 태도를 살펴가며 부드럽게 대화를 진행했다. 뇌암 가능성을 들은 두 사람에게 다른 얘기가 귀에 들어올까 싶었다. 커다란 그릇에 남긴 비극은 숟가락으로도 조금씩 떼어주는 것이 최고다. 한 번에 그릇을 통째로 달라고 요구하는 환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대다수는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 네 부부는 예우를 묻지 않았다. 설명과 중대한 결정을 10분 만에 해치워야 하는 외상과 달리 이 경우에는 일을 천천히 진행할 수 있었다. 이후 며칠 동안 나는 그들과 상세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먼저 수술에 수반되는 사항들을 알려주었다. 머리카락을 자르더라도 미용을 감안하면 조금만 자를 것이고 수술 직후에 팔에 힘이 빠질 수도 있지만 곧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며 모든 게 잘 풀리면 사흘 내로 태어날 수 있다. 이건 마라톤의 첫걸음이나 마찬가지고 푹 쉬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나는 방금 내가 한 말 전부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고 다시 한번 모든 사항을 짚고 넘어갈 거라고 말했다. 수술이 끝난 뒤 우리는 다시 이야기를 나누며 이번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예후에 관해 의논했다. 이쯤 내가 이미 채택한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었다. 첫째, 상세한 통계 자료는 학술회의에나 어울리지 병실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권위 있는 통계인 카플란 마이어 생존 분석 곡서는 시간 경과에 따른 생존 환자의 수를 보여준다. 우리는 그 분석을 척도로 삼아 병의 진행을 판단하고 병의 경중을 이해한다. 교모세포종의 경우 생존 곡선이 급격히 떨어져 환자가 2년 후까지 생존하는 경우는 약 5%에 불과하다. 둘째, 정확한 것도 중요하지만 희망의 여지는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 평균 생존 기간은 11개월입니다. 2년 안에 사망할 가능성이 95%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대다수의 환자가 수개월부터 2년, 3년까지 생존합니다. 라고 말하는
편이 낫다. 내가 보기엔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문제는 환자가 곡선의 어디에 있다고 정확히 말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환자는 6개월 만에 사망할 것인가, 아니면 60개월 만에 사망할 것인가. 필요 이상으로 정확성을 기하려고 하는 건 무책임한 짓이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는 의사들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6개월 남았다고 했어요. 대체 그들은 어떤 사람이며 누가 그런 수치를 가르쳐 주는 건지 나는 너무나 의아했다. 병명을 들으면 대부분의 환자는 침묵을 지킨다. 페이션이라는 단어의 초기 뜻 중 하나는 불평 없이 공경을 견디는 자다.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건 충격 때문이건 보통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의사는 환자의 손을 잡는 것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한다. 곧바로 강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간혹 있다. 우리는 싸워서 이겨낼 거예요, 선생님. 그들의 기도에서부터 재산, 약초, 줄기세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에 기댄다. 내 눈에는 그런 강인함이 절망에 맞서기 위한 불안정하고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처럼 보인다. 어쨌든 수술에 직면할 때는 싸우겠다는 태도가 적당하다. 수술에서 지색에 썩어가는 종양은 내 통통한 복숭아빛 주름에 쳐들어온 침략자처럼 보였고 나는 정말로 분노를 느꼈다. 네 부인의 종양은 만족스럽게 제거되었다. 비록 건강해 보이는 뇌 전체로 미세한 암세포가 이미 퍼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불가피해 보이는 재발은 나중에 생각할 문제였다. 한 번에 한 숟가락씩. 인간관계에서는 솔직함이 중요하지만 교회의 재단 뒤에 거대한 진실을 모두 폭로할 필요는 없었다. 교회 본당 앞에 널따라 홀이든 신도석이든 환자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만나 최대한 멀리 데려가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그런 솔직함 때문에 치러야 하는 대가도 있었다. 레지던트 3년차였던 어느 날 저녁, 나는 심장외과만큼이나 힘든 혈관외과에서 근무하는 친구 제프를 우연히 만났다. 서로가 낙담해 있는 걸 눈치챘다. 내가 먼저 말해 그가 말했다. 나는 신발 색깔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머리에 총을 맞고 입원한 아이가 결국 사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을 줄 알았다. 최근 수술이 불가능할 만큼 치명적인 뇌종양 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꽤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이겨내지 못했다. 제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제프는 웃더니 내 팔을 툭 치며 말했다. 자, 이렇게 또 한 가지 배웠네. 앞으로 일 때문에 처질 때는 신경외과 의사랑 이야기하면 기운이 나겠어. 그날 밤 늦게 난 한 산모에게 그녀의 갓 아이가 문외하여서 곧 죽게 될 거라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알린 후 차를 보고 집으로 가면서 라디오를 켰다. 미국 공연 라디오 방송 NPR의 캘리포니아에 계속되고 있는 가뭄을 보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눈물이 내 얼굴을 타고 흘렀다. 이런 순간에 환자와 함께하는 건 분명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었지만 보람도 있었다.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과연 가치 있는 일인지 의문을 품은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 생명을 지켜줘야 한다는 소명의식은 이 일의 신성함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나는 환자의 뇌를 수술하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정체성, 가치관, 무엇이 그의 삶을 가치 있게 하는지, 또 얼마나 망가져야 삶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지. 수술에 성공하려는 헌신적인 노력에는 큰 대가가 따랐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실패는 참기 힘든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이런 부담감은 의학을 신성하면서 동시에 불가능한 영역으로 만든다. 의사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지려다가 때로는 그 무게를 못
못 이겨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레지던트 생활이 절반 정도 지나면 보충 훈련을 받는다. 신경외과는 단지 신경외과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탁월함을 요구하는 아마도 의학계에서 유일무이한 기풍을 갖고 있다. 신경외과 의사들은 가감히 나아가 다른 분야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 자신의 분야에 버틸 수 있다. 신경외과 의사이자 언론인인 산체이 굽타처럼 굉장히 대중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의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신경외과는 관련 분야에 집중한다.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명망 높은 길은 신경외과의 겸 신경과학자가 되는 것이다. 레지던트 4년차에 들어가면서 나는 신체가 마비된 사람들이 머리만 써서 컴퓨터 커서나 노팔을 움직이도록 해주는 신경 부철 기술과 기초 운동 신경학과를 연구하는 스탠퍼드 대학의 한 연구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연구소장은 전기공학과 신경생물학 교수이자 나와 같은 인도인 2세였는데 모두가 그를 친근하게 V라고 불렀다. V는 나보다 7살이 더 많았지만 우리는 친형제처럼 지냈다. 그의 연구소는 뇌신호 판독에서 이미 세계 선두였는데 나는 V를 스승으로 삼아 그들의 연구에 참여했고 거꾸로 뇌에 신호를 써넣는 프로젝트를 착수했다. 만약 로우팔이 와인잔을 얼마나 세게 잡고 있는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면 와인잔은 수도 없이 깨질 것이다. 하지만 뇌에 신호를 써넣는 신경조절술은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지닌다. 신경 점화를 통제할 수 있으면 우울증으로부터 헌팅턴무도병, 조현병, 투레트 증후군, 각박장애에 이르기까지 현재 치료가 아주 힘들거나 불가능한 다수의 신경,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가능성은 그야말로 무한했다. 수술을 잠시 제쳐놓은 나는 완전히 새로운 일련의 시험을 수행하면서 유전자 치료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